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8일 날 화요일 날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에 있는 그 독일어 번역본을 펴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페이지 그 이후에 10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 중간 정도 세 번째 단락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해갖고 오늘은 주로 이집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연결되는 설명이 나오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그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던 건동의 양대산맥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양대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부분이 나오는 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를 보면 최근에 제가 그 이집트의 연대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게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의 역사적 연대기라고 해서 그 구글에 나와 있는 검색어 그러니까 위키페디아에 히스토리 오브 이집트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한 것은 그 고대 건동의 주요한 그 역사적인 개설서라고 하는 그 할로란 사람이 저술한 그 영어 원서에 보면 목차에서 이집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동료 학자하고 같이 각각 나누어서 그 할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을 저술하고 그런 다음에 심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집트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연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들어가기 전에 요걸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블랙보드에 보면은 그 이집트 연대기를 올려놓은 걸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집트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알다시피 단계가 많은 걸 아시죠, 그죠? 보통 이제 그 문명사 이전에는 원시 시대를 해갖고 이제 고고학에서 다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명사로 넘어오면은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게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그 일본에 지배받았던 짧은 그 외세 치하에 있던 일제 강점기가 있고 1945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왕조가 아닌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사죠, 그죠? 근대 국가 체제에서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전개돼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역사도 서양 고대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초기 왕조 시대가 있다. Early Dynastic Period라고 해서 3150년에서 2686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왕조가 두 개 있어요. 1왕조, 2왕조. 그러면 이거 이제 왜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고전적으로 유명한 발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알 건 알아야 되는데 그 나폴레옹에 의한 어떤 우연한 나폴레옹이 학문적으로 그 수고한 데 대한 대가인데 그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샹폴리옹. 나폴레옹이 데리고 다닌 그 문서를 해독하는 해독자인데요. 이집트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샹폴리온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정복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은 알죠, 그죠? 프랑스의 유명한 그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쳐들어갈 때 1799년도에 데리고 간 사람이 샹폴리옹인데 이 사람이 암호 해독가였는데 워낙 암호를 잘 해독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집트에 가서 유물을 발견해갖고 이집트 문자를 많은 수고를 해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은 그 당시 이집트 역사를 갖다가 비밀을 파헤치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지금까지도 써먹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이집트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계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구왕국 시대라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올드 킹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라미드 왕조라고 하기는 피라미드 에이지라 해서 3에서 6왕조까지 2181년까지 그러고 난 다음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그죠? 중간기가 뭐냐? 인터메조, 이탈리아 말로는 인터메조인데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게 우리나라도 중간기가 있는 거 알죠? 그죠? 고려시대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70년 정도 제대로 된 국권을 상실했을 때 몽고 부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제주도까지 다 장악해서 마음대로 다스렸던 이 쌍성 총관부에 의한 지도를 했던 지배를 했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흑역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게 중간기에는 이민족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집트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인터미디에이트 에리 피리어드가 중간기란 말이에요. 중간기 이민족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민족 지배 중간기라고 해요. 이게 참 글자를 잘 써야 되는 사람 중간기 인터미디에이트라는데 이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세 번인데요. 1차 중간기가 2055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는 중왕국으로 넘어가요. 1650년대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흥미진진한 시대가 요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최근에 논란도 엄청나게 많고 궁금한 사람은 이집트 쪽에 책을 많이 사서 보십시오.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저도 따져봐야 알겠는데 그 2000년대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면서 시각 자체가 무조건 유럽 중심주의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 어떤 편집증적인 광분에 사로잡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빅히트를 쳤던 게 좀 이따 제가 설명하는데 마틴 버넬이라고 하는 유태인 계열의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았나요?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 종자는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백인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목조목 서구 지배에 대해서 반발해서 그 그리스 문명이 고유한 자체적인 문명이 아니고 이집트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관심을 끌었던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기하고 제2차 중간기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타나죠. 1550년까지 해서 여기에는 왕조가 띄엄띄엄인데 7에서 11왕조 있고 12왕조 있고 13에서 17왕조 있고 그래갖고 제2중간기 지나면 이제 신왕국으로 넘어갑니다. 뉴 킹덤이라고 그래서 1069년 18, 19, 20왕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간기가 오는데 또 이제 외국 지배를 당하는데 664년까지 이제 세 번째 중간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21에서 30왕조 후기 시대가 또 따로 있고요. 330.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집트 역사를 연대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를 좀 알아먹어야 되네. 간단하게 이걸 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블랙보드를 그걸 보면은 그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자 그러면 8페이지 그 해당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힘을 그 지닌 국가로서의 행보가 아주 옛날부터 보이는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뭐가 앞섰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미 4000년기 중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략 BC 3500년 정도부터 나일 지역에서 이런 고등 문명의 어떤 흔적이 보이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만 하더라도 지형 자체가 개방적이어서 이건 맞습니다. 남들이 들어오기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은 지리적 결정론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폐쇄적인 측면이 메소포타미아보다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외침을 갖다가 생각보다 덜 받은 건 사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죠. 그죠? 외부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내부 결속이 또 강화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의 어떤 연관을 지니지 않고 하나의 자체적인 그런 독립적인 통일 문명을 형성을 하였다.
유력자들이 확고한 권한을 지닌 주인으로서 지배를 했고 분쟁이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위계를 형성을 했다. 위계라고 하는 건 상하 질서를 형성해요. 이게 바로 관료주의의 기본입니다. 그죠? 하이라키 뷰로크라시. 이건 여러분들 역사하면 맨날 나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사회학하고 정치학 아닙니까? 자, 위계라고 하는 거 히어라키라는데 하이어라키가 있고 이걸로서 만든 게 뷰로크라시 관료주의를 만든 거예요. 위계 질서는 관료주의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모든 정부는 관료주의죠. 그죠?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네. 이제 위계 질서는 관료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계가 중요하다면 문명으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사회는 분화돼야 되고 상하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위계를 형성하고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이집트도 상하로 나눕니다.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따라서 계속 그 주변에만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는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게 자연 조건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따라서 문명이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디오피아까지 쭉 내려요. 이디오피아까지 고등 문명이 다 형성이 돼. 쭉 형성이 되는데 이쪽도 상하가 이제 따로 놀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꾸 뭐 이집트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북쪽만 하는데 밑에도 옛날부터 고등 문명이 출현했다는. 자, 대략 3300년경에 북부로부터 전체 지역이 막강한 영토 국가로의 복속을 통해 통합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영토 국가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자, 이집트가 원래 두 부문으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전승이라고 하는 건 글로 전해지거나 말로 전해져서 이어져 내려온 얘기들이죠. 그죠? 전해진 바들에 의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집트 국가의 원리로서 그리고 구성적 요소라고 하는데 constitutive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번역하기 좀 까탈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nstitute라고 하는 뭔가 만들어내다 구성하다 이렇게 구성적 요소라는데 어떻게 보면 확고히 굳혀진 요소라고 해서 확실한 요소 이렇게 해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은 좀 이게 권위가 있다 그래서 헌정적 요소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헌법이 나오려면 이제 18세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지 만 구성적 요소다 아니면 확고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상하 이집트의 통일적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사 초기의 면모가 그림이나 기호들에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림으로 뭔가를 자꾸 그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고유한 문자가 생성되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신성 문자다. 신성 하이에로글리피라고 하는데요. 뭐 독일말이나 영어나 비슷한데 이 이제 뭐냐면요. 지구상에는 문자가 보통 어떻게 출현하냐면 모양을 보고 따라서 모습을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히에로글리픽이 되네. 신성 문자라고 하네. 글리픽이라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신성 문자라고 하긴 하는데 원리는 뭐냐? 그림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초중고 때 많이 배우는 이 상형 문자의 뭐 그림 문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 문자. 야, 여러분들 그림 문자. 야,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서령 문자죠. 좀 다른데 이거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글자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형 문자를 활용했던 독특한 체계가 바로 한자 문화죠. 중국이 바로 모든 게 그림을 그리다가 글자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그 상형 문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같은 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한글은 그게 발음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또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나 이집트는 상형 문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왜 만들었냐? 말로만 하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도 왜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해요? 저도 맨날 메모하고 노트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글로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전자기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날 할 일, 다음날 할 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이 머릿속에 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들어갈 수가 없지. 그거 잘못 알 수도 있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 확실한 보존 같은 건 뭐냐? 이 글이거든요. 글이 나와야 된다. 이 보존을 위해서 문자가 나온다라고.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definition이 되는데 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집트인들의 문화적인 기억 속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강조점을 보게 되었다. 자, 그것은 권력의 축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의 기반이라는 거죠. 평화를 하려면은 뭔가가 안정이 되고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을 벌이던 유력자들이 불안했던 시기들의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불안을 자꾸 외침을 당한다든지 권력을 압박을 당해보면 뭘 받게?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 그럼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자, 코로나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쳐들어온 거 맞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들어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자. 백신을 개발, 예방 주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당하면은 다 생기게 돼. 이제 소일 긋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지, 그죠? 뭐 그 전에 고쳐야 되는데, 이제 6.25 전쟁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동의하는 게 뭐냐? 신무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옛날 몇백 년 전에 쓰던 거 갖고 전쟁한 쳐들어왔던 북한 군대는 전차를 갖고 탱크를 가지고 있고 성능이 좋은 쉽게 말해서 현대식 무기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 우리도 개발을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공수 받아갖고 원조 받다가 나중에 우리 돈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돈으로 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중공업을 육성해갖고 옛날 대우 같은 데는 장갑차도 만들고 중공업 하던 그런 대기업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걸 만들고 잘 만드니까 외국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가 발명을 난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필요하면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보여요? 자꾸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지만 중요합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해갖고 발전한 게 과학기술이 발전. 굉장히 어폐가 있죠. 그죠? 사람 죽이려고 이제 용 쓰다가 어떻게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니까 자꾸 기술이 신무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 덕을 누가 본다? 응? 원래 그 독일군 손에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독일군 손에 안 넘어가는 바람에 미국이 써먹은 게 뭐예요? 그게 유명한 어타믹 밤브예요. 가지고 핵무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전쟁을 끝내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뻗팅기다가 제대로 두드려 맞은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번 터뜨리면 30만 명을 없애버리는 핵무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서울에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 파괴력이면은 서울에 있는 인구 절반은 다 돌아가시고 그 반경 5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이 정도 파괴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써갖고는 지금도 원폭 피해자들이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자, 그래서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수업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 집중이 많이 될 줄로 믿고, 자, 그런 속에서 평화의 기반은 정의를 수립하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하려면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쁜 짓 하자 이러면 안 되고 올바른 일 하자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집트에는 이게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를 갖다 만 이집트적인 정치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힘과 정의의 결합이 중심적 의미를 지닌 이 명분이 하나 딱 나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서 종교를 만들어 버리죠. 그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굳히기는 종교예요. 사람이 내가 잘났다 나를 믿으라 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뭘 갖다가 끼워내냐면 엉뚱한 수법을 쓰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걸 하나 잡아야 돼요. 이게 자연신 사상인데 사람보다 일단 덩치가 커야 되고 실제로 자기들이 느껴봤는데 힘이 있어요. 소를 잡거나 아니면은 코끼리 같은 걸 숭배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힘이 세니까 힘이 세. 그 갖고도 이제 성이 안 차면은 뭘 믿냐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천체에 있는 해나 달 이걸 갖다 신으로 설정을 해갖고 거기에 뭘 부여합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걸 갖다 렐리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렐리기오 이 종교가 돼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갖다가 길들이기에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자유로운 사고가 발달하는데 아직까지도 종교가 많고 이단 종교가 왜 덕실극을 그리냐면요.
그만큼 인간 자체 존재 한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과학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도 종교를 숭배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래갖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하는 걸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힘의 기능은 합법적인 지배를 수용하는 자들에 대한 표시로서 이 신민이라는 것은 백성들 말이에요. 백성들. 신하가 된 백성이다. 신민들에게 허용될 수 있었다. 자, 신민들은 다른 이익들을 향유했고 이것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용수 공급 체제, 즉 나일강을 어떻게 통제를 갖고 물을 공급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다는, 이 현실은 바로 그겁니다. 공급의 문. 이 지배하려고 하면 공급이 돼.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재분배거든요. 재분배. 이 재분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잘하면 정치 능력이 있는 거고, 이걸 못하면 무능한 거고 부적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 강단에 섰는데 이 전달력이 부족해갖고 못 가르치면 직업을 바꿔야 돼.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믿고 맡겼더니만 뭐 한 게임 두 게임 세 안타 하나도 못 치고 말이야. 진루조차 못하고 맨날 병살타 하나 치고, 이 직업을 바꿔야 돼. 이건 잘못 들어간 거라면.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용수 공급 체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수를, 먹는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면, 자, 이집트는 거대한 오아시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일강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는다 이 말이죠. 농사도 못 짓고. 나일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뭐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말이죠. 자, 길게 펼쳐져 있는 비교적 비좁은 강의 폭을 지닌 비옥한 농경지의 공간, 동과서의 사막 지역에 대조적으로 주목할 만한 면모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 매년 나일강은 무엇보다도 몬순 강우가 내리는 결과로 그 수원지에 어마어마한 광우량을 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아갖고 뭐가 생깁니다. 호수가 생긴다면 오아시스 같은 게 사막에 유별나게 독립해 있는 물이 있는 곳, 이게 오아시스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나일강의 입구가 형성되는 동안 여름철에 이제 그게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경지는 매년 이렇게 새롭게 되었고, 그런 동안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배자가 되려면은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왕이 있고 왕 밑에 일하는, 쉽게 말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 관료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 거대한 행정적 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이때까지는 단순 노동만 하는데 이제 전문 인력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노동이 전문화된다. 우리 여기도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 책에도 늘 나오는데 보면은 프로페셔널리제이션하고 스페셜리제이션, 프로페셔널리제이션, 스페셜 다 같은 말이에요. 전문화된다라. 특화된다고 번역하면 좀 문제가 발생해요. 특화는 독특한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제일 좋은 말이 전문화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아무나 다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예전에는 기술이 없을 때는 아무나 다 기술이, 요즘 같은 때는 뭐 자기가 배운 바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타나는데 공사판에도 다 이게 뭐가 있어요. 뭡니까, 저기 목재를 깎는 목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멘트를 발라갖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 사회도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생겨나서 이들의 기술을 가지고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큰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인프라 구조를 만드는, 인프라 구조라고 하는 건 사회 내적 구조거든요. 내적 구조라는 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적인 체제.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과자를 먹어도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그 귀찮아서 제가 어릴 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특허 같은 건데, 큰 상자 하나에 과자 종류 수십 개를 종류별로 넣어. 이걸 뭐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요. 종합 과자 세트. 자,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 이게 인프라란 말이에요. 인프라. 인프라의 구조의 설치와 기능을 위해서
농부들을 감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뭐 우리 동네 몇 명 이게 아니고 조사를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직원이 나와서 꼬박꼬박 그 때만 되면은 몇 명 사냐고 적어 갖고 왔어요. 왜? 인구 조사거든요. 그래갖고 이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이걸 뭐래? 로마에서 많이 했죠. 야, 중요합니다. 요즘도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얼마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요. 센서스라고 해요. 센서스.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자, 그래서 센서스라고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 굉장히 궁금한 나 우리나라 몇만 명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보도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5천만 넘다 그러는데 못 믿겠어요. 캔수스래 센서스 인구조사를 이집트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인구가 많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 묶어놓아야 되는 공사거리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확물을 분배하고 운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별들의 관측, 시간 간격의 표시와 종교적인 제의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농사, 인구에 관한 거, 그 수학에 대한 거, 분배, 운송, 그 천체를 관측하는 거, 그 종교적인 일. 엄청나게 분화되죠, 그죠? 이게 이제 문명의 특징이래요. 문명의 특징. 자, 그렇게 돼서 제의를 수행한다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제의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거하고 피해갈 수가 없어. 동양사를 하든 한국사를 하든 서양사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제의라고 하는 게 제의.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말하는 게 의례를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의라고 해요. 제의라고 그러고 유럽어로 쓸 때에 밑에 한자요. 제의라고 하는데 이게 리추얼이란 말을 많이 써요. 리추얼. 이 라틴어 리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의 리투스를 보면 이게 세레머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세레머니.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가서 ritual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투스라면 제의라고 하는 1차 알아야 돼. 자, 제의래.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높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옆에서 거드는 사람, 헬퍼들이 필요하고 이 전부 종교 집단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살림살이의 대표자로 왕이 모든 이들을 위해 굴리는. 자, 이 재정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왕이고 왕이 일일이 이제 실무를 할 필요는 없죠. 왜? 이건 똑똑한 밑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고 그리고 왕이 결정을 내리고 그 밑에 이걸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게 이제 재무성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합니까? 기록을 해. 얼마 들어왔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왕하고 상의라는 게 특정 기간 동안 뭐 1년이나 몇 달 동안 돈을 얼마나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미리 계산을 하고 돈이 얼마 남는 그럼 남는 돈 갖고 뭐야 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국가 아니라도 가계부만 써봐도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가계부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봐도 나오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초등수학이 필요하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중등수학까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된다. 자, 그는 그 후에 궁전으로부터 파생된 호칭에 따라 파라오라고 이제 뭐 파라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나 바로 이게 파라오식 발음은 유럽식 발음이에요. 근데 바로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약간 그 유럽 인근 이 팔레스틴이나 이집트 쪽의 발음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발음해보니 이렇게 나오다. 바르오라고 나오다. 바르오. 근데 이게 파라오가 돼버렸어요. 파라오가 돼버려서 이 뜻이 뭐냐면 이 그 자체가 사람 이름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러면 안 되고 이집트에서 왕을 표기하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파라오가. 우리나라 치면은 조선 같으면 왕을 어떻게 종이나 조로 표시하죠. 그죠? 세종, 세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종이나 조에 해당되는 게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 그 파라오 근데 자기 이름도 있어요. 뭐 아멘호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아멘호텝 파라오께서는 뭐 아멘호텝 왕께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되면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뜻이 큰 집이란 말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왕의 명칭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조자나 종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조선시대나 아니면 저기 고려시대에 썼던 왕의 호칭에 종 같은 것도 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종교를 할 때 그 종자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는 뭡니까? 조상이라는 조자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집트에 이제 왕이 이 그 자기를 수발하는 이 관료들과 함께 살림살이 경제를 갖다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 왕은 경제 부분의 재분배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수확물이 들어갔고 이것은 그가 이렇게 조율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현대사회의 문제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자, 이건 이집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의 재.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지구 역사가 여러 가지로 가는 거 아닌 게 결국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구상 해결 안 되고 재분배, 부의 재분배는. 예. 자, 이집트에서는 왕이 부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 줄 것이냐 하는 게 나일 강권은 자기 거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주느냐의 원리 원칙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인류 역사상 이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이걸 이제 첨예하게 이쪽을 파고들어서 너무 민감하게 경제학을 만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크스의 경제학 있죠, 그죠? 디 도이체 이데올로기 이게 뭐냐면 이제 그게 자본론으로 가는 원초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분배가 부도덕하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타도해야 된다 해갖고는 정치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부의 재분배가 아직까지 선명히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막 발전했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네. 주로 이제 서구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에요. 서유럽. 대충 한 10개 남짓 되는 그 국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는. 왜? 무제한 자본주의를 하지 않고 무제한 자본주의는 이제 어디냐면은 한국하고 미국이에요. 한국하고 미국. 우리나라도 많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한데 언제부터 2000년 넘어오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적 색깔을 지닌 자들이 전개에 많이 포석이 돼서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많이 실험하고 있는 그런 때이긴 한데 이 원조가 뭐냐면 그죠? 마르크스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 원시적 공상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해서 나온 게 마르크스까지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평생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써먹었던 나라가 영국,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 프랑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부를 많이 환수를 해서 이걸 갖다 필요한 만큼 재분배를 하는데 이게 뜻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보거나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을 가보세요. 서유럽이라고 하는 건 독일에서 서쪽을 다 말하는데 동유럽은 별로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경제적 수준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유럽을 갔을 때 보면 항상 이 TV를 켜보면 뭐가 많느냐면요.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처럼 쓸데없이 드라마가 많은 건 잘 없어요. 가장 많은 게 토론 프로가 제일 많고 토론 프로의 90% 이상이 이슈가 뭐냐면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형성이 돼요? 정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따라 나누자 갖고 이 정당이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요. 그게 따라서 그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그게 돼요. 지지 세력이 돼 갖고 투표를 하게 되고 막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를 제대로 나눌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좀 하려면은 이 부를 이런 식으로 나눈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도 있지만 특히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이 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그걸 갖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건 약간 전시적인 것 같기도 한데 큰 돈 일부를 떼서 내가 국가에 환수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자세는 좋은데 그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은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업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기업의 잘못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데 이 언론이 혈안이 돼 있고, 근데 퍼센테이지는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그런 어떤 사상의 오류라고 생각이 많이 했는데, 균형감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역사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세상을 보는 것도 문제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근데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정치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얘기를 하다가 좀 그 얘기 좀 했는데, 넘어가서 이제 10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집트인들의 이러한 체제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의 실용적 요소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예를. 자, 이러한 세계 인식은 그들의 종교에서도 선명히 드러난. 이것은 다신주의고, 우리는 테베의 아문이나 멤피스의 프타와 같은 지역 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외에 신들이 들어있는데 속성상 자연 현상과 사회적 현상에 관련되어 있고, 원래는 동물로 묘사된 것들인데, 이러한 신들에게는 생명력이나 비옥함을 뜻하는 이런 하토르나 이시스 같은 그런 신들이 있다니. 종교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죠? 죽음과 위협으로부터 대항해 주는 기능을 하는 호루스와 같은 그런 신은 힘과 지배의 의미를, 호루스는 그림 보면 또 독수리같이 생긴 그런 신상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간에는 상이한 연결관계와 정체들이 있다.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옮겼는데, 이게 말이 한국말로 좀 어색합니다. 그들 간에는 상이하다는 건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서로 다른 관련성이 있고 독특한 자기 정체가 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국말로 옮기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덴티피케이지룽이라고 하는데요. identification을 독어로 말하면 이덴티피지룽이에요. 이덴티피지룽,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네. 이덴티피지룽, identification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이덴티피지룽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들 하나의 폐쇄된 세계 질서의 틀에서 그들이 공간과 기능을 통일성 있게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얀 아스만과 같이 우주적 신론에 관해 언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는. 자, 얀 아스만 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학의 이 대가, 이집트에서도 종교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 종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업적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얀 아스만은 그죠, 줄여서 하는 말이고 오리지널이 뭐예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스만이라고 제가 찾아보니 나와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스만이다. 요한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하면 요한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를. 자, 그래서 요한이 발음이 줄어들면 어때요? 이 어문 축약 현상에서 얀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쓰는 발음이고, 이게 유럽으로 넘으면 얀이 돼요. 얀은 전형적인 북유럽에서 남자아이를 부르는 흔한 이름, 우리나라 치면 철수 이런 이름인데, 요한 크리스토프, 요 두 개가 이름이고요. 성이 뭐냐? 아스만입니다. 자, 아스만은 성이고 이름이 요한 크리스토프 아스만이다. 이집트의 한 번 더 보여주네. 요한 크리스토프 아스만이라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에 이 위키에 그죠, 언제 죽었다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언제 죽었다 표시가 안 나와가지고 1938년생이니까 82세니까 요새 82세에 대해서 많이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독특한 이집트 종교, 고대 근동 종교를 총괄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종교적 메시지랄까 이론을 개척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집트 계속해서 하고 오늘 한 다음 이어서 계속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